자, 그런데 우리 저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예, 동유럽 국가들이 전부 사회주의 국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사람들이 동유럽 여행을 못 갔어요. 다 거의 공산주의 국가라고 다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 민족주의가 약화되지는 않았을까요? 사실 이익 선생님께서 이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에서 결국 나치 독일이 붕괴하고 소비에트 연방이 동유럽을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소비에트 연방이 내세우는 이념은 당연히 공산주의였고, 공산주의는 민족주의보다는 국제주의를 내세우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면 이 소련이 차지한 동유럽 지역을 어떻게 재구성했는가가 중요할 텐데, 살펴보자면요, 이 민족주의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특이한 표현을 내세우는데요, 민족적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표방하죠. 그래서 사회주의를 추구하되 그 과정에서 민족을 이용한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표현이 있는데요, 형식에서는 민족적이고 내용에서는 사회주의이다, 이런 표현을 썼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것이 대중의 공감을 얻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라는 게 사실은 민족 개념을 사실은 뒤로 이렇게 하고 이제 국제주의를 내세우는 것인데, 이런 어떤 이념의 삐걱거림, 어긋남을 대중이 간파하고, 또 이제 대중들이 볼 때 자기 나라 공산당이라는 것이 자생적인 정당이 아니라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의 어떤 꼭두각시 정당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민족적 사회주의에 대한 공감대가 나타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1986년도에 소련이 드디어 냉전을 거치면서 이제는 위기를 맞이하게 됐고, 그래서 더 이상 동유럽에 개입하지 않겠다, 동유럽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어떤 이런 손길을 이제 거둬두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죠. 고르바초프가 했을 텐데요. 이런 바로 이제 민족 사회주의가 실패하면서 동유럽 국가들은 다시 이 혁명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2년에 결국 체코슬로바키아가 두 쪽이 나서요, 체코가 생기고 슬로바키아가 생기고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되죠. 근데 문제는 유고슬라비아였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에서 제1민족은 세르비아인이었는데, 경제적으로 더 큰 힘을 가진 민족은 바로 크로아티아인이었어요. 당시에도 이제 아주 풍광이 수려하고 볼 곳이 많아가지고 관광 수입이 아주 엄청났는데요. 크로아티아가 관광 수입으로 벌어들이는 돈이 어디로 가냐면 유고슬라비아의 수도였던 베오그라드로 가는데, 이 베오그라드가 바로 세르비아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제주는 곰이 넘고 돈은 네. 어떤 사람이 번다, 뭐 이런 개념이겠죠. 그래서 크로아티아인들이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상황에 따라서 시위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이런 크로아티아인의 저항이, 반발이 또 세르비아인들의 민족주의 의식을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1991년에 크로아티아와 슬로베니아가 독립을 선언합니다. 크로아티아 안에 세르비아인들이 아주 모여 사는 밀집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크로아티아인들이 살해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르비아 대 크로아티아의 전쟁이 또 옆으로 또 번져나가서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고, 여기서 또 민족 청소가 자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990년에 보스니아 안에는 민족 구성을 살펴보자면 보스니아인들이 50%, 세르비아인들이 30%, 크로아티아인들이 약 15%, 그리고 나머지 한 5% 정도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이슬람 세력이 제일 강해서 이슬람 정당에서 대통령을 내게 됩니다. 1992년에 국민투표로 유고슬라비아 연방에서 탈퇴를 결정했고요, 독립을 선언하게 되죠.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주민들이 보스니아 무슬림계에서 학대당하는 소수민족이 될까 겁이 나서 독립을 절대로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르비아의 유명한 정치인인데 밀로세비치라고 하는 사람의 지원을 받아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보스니아 내전이었던 것이죠. 정말 바람잘 날 없는데요. 예. 거의 뭐 도미노 수준으로 이렇게 착착착착 번지게 되는데요. 또 있습니다. 한 곳이 또 있는데 또 있다고요? 바로 코소보라고 하는 지명을 그렇죠. 들어봤나 모르겠습니다. 코소보도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맞아요. 많이 네. 들어봤죠. 시간을 돌려서 1990년대로 돌아가면은 우리나라 외신란에 코소보라고 하는 지명이 너무너무도 빈번하게 거론이 됐었는데요. 1998년에 유고슬라비아 연방이 해체될 때 자치권을 받아서 살던 이 코소보가 세르비아가 이 코소보의 자치권을 강제로 폐지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알바니아계 주민들이 시위와 저항을 아주 거세게 했던 것이죠. 당연히 세르비아는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극단적인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바니아계 저항군이 있고 주민들이 핍박을 받아서 1만 3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난민만 해도 30만 명이 나왔다고 여겨지고요. 현재까지도 이 세르비아와 러시아는 이 코소보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국가, 즉 국민국가 형성 과정 시기에 동유럽에서는 민족, 즉 인종 또는 이 결의 부치가 다른 지역보다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제국주의 시절부터 사회주의가 휩쓸고 지날 때까지 체제가 바뀌는 200년 동안에도 동유럽에서는 가장 강하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이 민족일 텐데요. 과거 우리에게 그 민족주의는 우리가 똘똘 뭉치게 만드는 원동력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본 동유럽의 민족주의는 결코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이 단일민족인 그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문화 그리고 또 이민족과 어울려 살게 될 텐데 동유럽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과연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민족주의라는 이름 아래 깔린 배척보다는 포용과 혼합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유럽의 민족주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던 한국의 민족주의와는 정말 많이 다르네요. 예, 한국사를 연구하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 19세기 후반에 근대화가 되면서 예, 신분제가 해체되면서 예, 예. 우리가 모두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을 때 동질감을 갖게 된 결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마침 그것이 우리가 제국주의 침략을 받고 독립운동을 하고 할 때 어떤 이념적인 정신적인 기둥 예. 이런 게 됐다고 하는 점에서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예. 왜 달라진 걸까요? 예, 제가 이제 동북아시아는 생각을 해보면 민족 간의 그 지리적인 경계가 상대적으로 뚜렷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은 섬나라였고, 한국은 반도였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서 그 민족이 다양하긴 했지만 이 한족의 그 양조국이라고 할까요? 이게 너무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이게 구분이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족이 국민이 되는 과정이 비교적 이 동북아시아 세 나라에서는 순탄하게 진행이 되었다고 네. 보이고요. 서유럽은 비교적 이 민족과 이제 국민이 일치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네. 현대 국민 국가가 생겨나는 과정이 상대적으로는 좀 안정적이었고 네. 비극도 적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동유럽은 낀 지역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그 이질적인 요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서유럽에 비해서 이 현대 국가가 생기는 과정이 참으로 이렇게 어려웠고 복잡했고 비극도 많이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저 사실 독일 사람 입장에서 처음으로 단일 민족이라는 단어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아, 굉장히 한국에 거부감 와서 들었어요. 예, 단일 한국 왔어요. 민족이라는 예. 말을 들었을 단일 때. 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는 한국 분들이 이제 어필하려고 그 말씀하셨지만 독일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들고 아 이거 위험한데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었죠. 위험성에 대해서 저 오늘 처음 생각해 보게 됐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어쩌면 이렇게 동유럽에서 겪었던 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1930년대에 평양에서 이 화교들이 사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 만주 지역에서 이 중국인과 조선인 사이에 어떤 그 분쟁이 일어났다는 어떤 잘못된 그 오보가 그 전해지면서 그 오보를 듣고 흥분한 조선인들이 그 분풀이로 화교들을 학살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 어떤 잘못된 정보로 그런 학살이 일어났다는 사실 자체도 비극이지만 가해자가 되었다는 이런 경험을 우리가 애써 외면해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그 다민족 시대가 열리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이해하고 다시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동유럽 민족주의 그리고 우리의 민족주의를 생각하면서 드는 결론이랄까 하는 것은 민족주의가 양날의 칼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주의는 실제 하는 것이고 이것을 없앨 수는 없지요. 많은 사람들이 민족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생각도 하고 단결도 하고 서로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사실인데 단결의 이면에는 차별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감정적인 단결과 차별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냉철한 이성. 이러면 안 된다, 지나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성과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의 숲, 과도한 민족주의는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되새기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지혜의 숲,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면 나오는 게 번쩍번쩍번쩍. 예술과 욕망과 돈, 그 모든 게 한 황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역사에 USB가 황금에 담겨 있다. 땅 위에 황금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런 나라가 있었어요, 실제로. 금 무게만 100kg이었던 거는 엄청났었어요. 와, 그 어디 있는 거예요? 찾으러 가실 텐데요. 저 1만 표만 좀.